자, 28에서 30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 먼저 확인하는 습관. 자, 내용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나와 있네. 그리고 박스. 네, 요거밖에 없네. 네. 그림들. 예술 영역이고, 예술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간단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는, 자, 회화가 아닌 그림이죠.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그만이잖아.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누가요? 인상주의하고 후기 인상주의는 사실주의 기법을 거부. 이렇게 또 화살표 만들어주고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인상주의. 후기도 마찬가지로 네. 경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진 때문에 회화가 사실을 재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끔 그림은 뭐냐? 회화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하다가 인상주의하고 후기 인상주의는 사실주의 기법을 거부.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자, 왜 이 사람들을 인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상이 뭐죠? 인상이 뭘까? 인상. 방금 흉 할 때 있었는데, 인상격관요. 인상이 뭐지? 감각하는 거야. 그치? 감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의 빛에 시시각각 변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을 포착할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색깔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흘러가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을 퍽퍽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미리 좀 또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휙 바뀐다. 시간은 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찰나의 순간을 그리고 싶었는데 고유한 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속 덧칠하는 방법을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색깔을 막 섞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그림이 어두워집니다. 원래 색이라고 하는 물감은 어때요? 이렇게 자꾸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거를 조금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점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점묘법. 좀 이렇게 색을 섞으면서 좀 화사하게 밝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붓을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찍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밝게 보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살표를 만들어 놓고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인상주의가 추구하는 바죠. 인상주의 그림 특징. 네. 그래서 인상주의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합니다. 자,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했다. 그 결과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치? 시간은 변하니까. 그에 따라 그림에 거친 붓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버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색채 효과가 형태의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기법은, 자, 이와 같은 기법이니까 여기까지는 뭐니? 모네의 기법. 이와 같은 기법은 그가 사실적 묘사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계. 이거 단락 정리하면 모내 기법에 대해서 나왔고, 모내 기법, 그리고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였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은 이거 잔이 왜 이래? 거기 세 잔 좀 갖고 와. 세 잔? 몇 분이세요? 3명이에요. 여기 잔 3개. 네. 회화에는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 둘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모네가 가진 것은 둘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이거 모네를 깠네, 그죠? 만약 한국 같으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감히 선배를 이게 후기 인상주의고, 그러니까 모네가 인상주의고 세잔이 후기 인상주의 아니야, 그치? 감히 선배를 이렇게 까? 안 돼요. 큰일 나. 아마 그 학파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잖아? 후배, 이렇게 선배 막 뒷담화까지 화장실 가는 거 이제. 아니면 그 농구장 뒤로 모이거나, 또는 뭐 주차장 뒤, 또는 옥상, 이런 식으로. 요즘도 하는 모르겠네. 라고 말하면서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고자 했다. 아하,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는 누가? 세잔이. 이러한 시도는 회화란 지각되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세잔의 뭐라고 해야 되나? 특징? 아니면 경향이라면 되겠다. 경향이라면 나왔죠? 분위기, 그런 방향. 그래서 세잔은 어떻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세잔은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고 했다.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의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중 시점 적용을 하여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하였고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하였다. 이게 특징이죠? 세잔 특징일. 또한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문화를 선호했다.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또 했네요. 특성이. 그럼 여기는 세잔의 특성, 특징, 이렇게 단락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세잔 그림의 특성, 특징,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특징 1,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 그는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하였고 윤곽선을 강조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였다.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의 이러한 화풍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여기는 뭐 계속 특징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특성을 했으니까 이 특성. 그래서 아는 것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통, 원뿔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단순화해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했다. 그리고 윤곽선을 강조해서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뭐 여기 맨 마지막 의의가 되겠죠? 네. 참고로 입체파는 뭐니? 입체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입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 면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면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뒤에 있는 면까지도 다 그려. 그거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3D를 입체 도형 3D를 2D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구예요? 그
피카소? 피카소 같은 그림 나오는 거지. 기억나? 수민아? 피카소? 모르는구나. 자, 보자, 그러면.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공부할 때 좋은 점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눈으로 확인하면 또 우리가 오래 두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피카츄는, 피카치면 피카츄가, 오, 검색어 1등이야, 씨. 피카소.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어디 갔어? 예. 보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체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여러 면을 조금씩 그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려서 이거를 한 화면에 담아놓은 거야. 이게 입체파라는 거예요. 유명하죠, 이거는? 응? 이건 유명이 아니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겁나 비쌀 거야. 한 수백억 할 겁니다. 이 사람은 피카소예요. 보이니? 이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엄청 부자야. 집이 원래 부자였어. 잘 살았어. 이 사람 그림 보면 10살 때 그림 보면 장난 아니에요. 되게 잘 그려.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미 유명했어요. 진짜 사진처럼 그려, 그림을.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진은 화가들이 회화의 의미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의 재현, 그러니까 그림이, 회화가 사실의 재현을 했었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은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치? 그럼 회화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전통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걸 중시했다. 맞죠? 세 번째, 모네의 작품은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 예, 색깔에다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형태가 뭉개지는 그런 그림 형태입니다. 네 번째, 모네는 대상의 고유한 색 표현을 위해서, 이미 틀렸죠? 인상주의는 대상의 고유한 색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도 틀렸네. 전통적, 이거 맞구나. 전통주의 원근법 보면 여기 뒷부분 맞는데 앞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색하고 색 표현하고 원근법하고 또 맞지가 않아. 다섯 번째, 세자는 사물이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죠? 아닌 것은 4번. 미안, 내가 여기 세잔이었구나. 세잔이 아니라 모네. 고유색 없습니다. 인상주의들은.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모네의 사과와 포도가 있는 정물이고 나는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모네와 세잔의 작품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화가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가난을 감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는군요. 이 그림 어때요? 이거는 이제 모네가 그린 거니까 윤곽이 무너지고, 그쵸? 색채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나, 붓터치가 좀 심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순간 나타내려고 했고, 자, 그러면 나는 세잔의 그림이니까 원뿔 형태, 그쵸? 단순한 어떤 형태로서 대상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원근법, 이게 뭐죠? 2점 원시법이라고 그랬나?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자, 1번. 가에서 포도의 형태를 뚜렷하지 않게 그린 것은 빛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 네, 그렇죠. 2번. 나에서는 질서 있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이 선택되고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예, 세자는 질서 있는 그 구도, 구성, 이거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 있는 정물들의 뚜렷한 윤곽선은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 네, 좋고요. 4번. 나와 달리 가의 식탁보의 거친 붓자국은 대상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낸 결과. 그렇고요. 가와 나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틀렸죠?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은 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세 잔의 화풍을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이다. 기억은 뭐였습니까?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요 내용이 어디 있었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요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하면 입체파 화가들은 산원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자, 산원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대. 이거 세잔하고 똑같이, 그치? 그리고 단순화할 때 이것도 세잔하고 세잔의 영향을 받았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화폭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아내려 하였다. 그래서 이게 입체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3D인데, 그치? 3D의 각각의 장면, 각각의 위치에서 그렸던 것을 2D로 하나의 장면으로 합쳐놓으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1번 적절하고 찾기.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맞죠? 자, 여러분들 이제 보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야? 때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씩 따져줘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을 제공해. 그렇죠? 세잔이 이런 요거를 이제 추구했었고, 이게 입체파에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좀 확인해야 돼요. 대상을 복잡한 형태로 추상화하여, 아니죠? 단순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물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기, 아니죠? 전통적인 어떤 그 사실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대상의 인상을 그 화풍. 자, 이거는 누구야? 모네지, 모네. 세잔이 아니라 모네입니다. 지각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자,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사실 재현이죠? 아니죠? 네. 1번밖에 없었군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대상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들. 그치? 사람도 어때? 한 면만 보고 만날 순 없잖아. 좀 다양한 면도 만나보고, 그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그럴 때 술 진탕 먹여봐야 돼. 술 취하면 본성 드러나거든. 진짜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본성 드러내지 말고. 저기다 동영상 봤어? 그 영상 혹시 봤어? 지하철 빌런역? 모르겠어요? 그 지하철에서 어떤 20대 젊은 여자가 갑자기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지하철 빌런역이라고. 그래서 막 분분해. 술 취한 거다, 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분분합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아. 잡을 필요는 없어, 사실 그거 같아. 뭐야, 벌써 끝났어? 28번 아까 했고, 29번 했고요. 네, 30번 했죠? 자, 질문. 그래서 예술 지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1에서 33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쿠, 이거 어려운 거 나왔네. 이 경제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게 뭐냐면 사칙연산 해줘야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 정도 여러분들 해줘야 돼.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다 3점짜리거든. 여러분들 1등급 따려면은 이거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포인트 문제, 기업과 니에 대한 설명 되어 있네요. 보자. 세금이구나, 세금. 한번 물어볼까? 정윤이, 너 세금 얼마나 냈니? 몰라요. 잘 몰라?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 네? 안 배웠어? 네. 뭐 안 배웠어요? 다 배웠어, 이거. 진짜 안 배웠어. 진짜 안 배웠어. 이거 다 배워, 중학교 때. 아니, 진짜 안 배워요. 이거,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배웠나? 이거 다 들어가는데, 과정이? 수민이 배웠니? 아니. 직접서, 간접서 배우잖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학력이, 이 문제라니까, 이게? 어? 기본적인 거를 안 배우고 이제 고등학생 돼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헤매는 거야. 어이구야. 학력자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사실 코로나는 핑계겠지. 옳다구나, 이때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고, 그죠? 수민이 있어? 잔적? 네. 옹크랄 때 잤지?
솔직히 딴짓한 적 있다 없다. 아니지. 봐봐 이게 이르다니까 이게. 아 나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온라인 수업 하거든. 겁나 딴짓 작년에 겁나 딴짓했어 얘네들. 대학생들이 화면도 안 비추고. 내가 정희한테 얘기한 적 있죠? 없니? 엄청 빡쳐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나가! 예. 알고 보니까 내가 강태기는 있더라고. 아이씨. 강태기는 있었더라고. 그걸 몰랐지 나는. 그러니까 온라인 잼병이니까. 아, 그래요. 참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학교에서 다 온라인 수업 하라고 뭐 있어야지. 장비가 뭐 없잖아. 지금은 이제 웬만큼 그래서 이것도 산 거예요. 이거 하나 갖다 온라인 수업 다 되더라고. 처음 그때는 모르니까 뭐 핸드폰 갖다 놓고 카톡으로도 한번 해보고 뭐 딴 것도 해보고. 갑자기 줌이 떡상하네. 그래서 학교에서 줌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선생님들 다 줬거든. 그래서 줌 쓰고 있는데 네, 몰랐죠. 그래서 막 카메라 막 설치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패드 하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애들도 이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니까 아주 별일 많았어요. 아침 수업하거든 9시에 오전 수업. 수업할 때 일어나는 친구도 있더라. 키를 들어다가 안녕하세요. 아우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위는 말끔한데 아래는 이제 잠옷 입고 있고 니들도 그랬지? 네? 아니 어른들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앉아서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 속옷만 입고 있는 거야. 네? 위에는 옷을 입고 아래는 이제 속옷만 입고 이불 이렇게 밑에 이제 이불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차 카메라 안고 자 쉬는 시간 좀 쉬자. 벌떡 일어나. 야! 네, 여학생이 남학생이 있고 그리고 화장하는 여학생도 있고 머리 빨고 있는 애도 있고. 그래도 수업은 듣고 싶었나 봐. 이게 폰 들고 가면서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머리 빨고 있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메시지 보냈지. 수업 시간에 머리 빨지 말아요. 다림질 하는 애도 있고 밥 먹는 애들도 있고. 대학생이 그런가? 아,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처음이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학기는 그냥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기자재나 이거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2학기부터는 이제 규칙을 정했죠. 얼굴 안 보이면 무조건 애들 나간다. 예, 그러니까 애들 이제 분명히 교장님께 얼굴 보이더라고. 근데 막 머리 막 떡져 있고 막 여학생들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막 그래요. 집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 화장 안 했으니까. 가끔 택배가 와 또. 이렇게 나는 이제 학생들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나도 이제 집에 큰 TV에다가 해서 이제 얼굴로 다 띄워놨거든. 이렇게 보면서 누구누구 자 다음 뭐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 가끔 딱 보면은 각 소리 다 띵동 네. 택배 받고 뭐 배달 음식 받고 막 그랬답니다. 최근에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데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서강대인가? 성균관인지 성강대인지 교수가 샤워하면서 수업을 한 거야. 목욕탕에서 자기 집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 있으면서 수업을 한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수업을 했어. 이게 어떻게 걸렸냐면 자기도 모르다가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카메라를 켜버린 거야. 욕조에 몸 담그고 있는 게 나온 거지. 그러면서 학생들 증언이 막 올라왔어요. 뭐라 했냐면 어쩐데 1학기 때도 자꾸 물소리가 났어. 뭔가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났어. 야, 그건 너무하잖아, 그쵸? 아니, 나도 뭐 가끔 수업할 때는 위는 정장 입고 아래는 그냥 트레이닝 입고 뭐 트레이닝 입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야 그래도 욕조로 넘어가지 않냐 저희가? 그러니까 교수가 야 너 왜 그러냐 징계 먹어야 돼. 뭐 하는 거야 그게. 참 세상에서는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그래요. 그래도 그 와중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 진짜. 그럼 나는 막 성적 막 주죠. 숙제도 꼬박꼬박 톡으로 막 보내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그럼 점수 줘야죠. 이 얘기를 왜 했지? 시간 때문이고. 자, 세금이란 말이야. 그럼 정연아
직접세는 뭐야? 직접은 그게 뭔데? 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은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 세금 내면서. 직접세는 뭐냐면 이걸 소득세라고 그래요. 소득세는 소득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치? 얼마부터 얼마 벌면,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이 잘 몰라. 1,000만 원 미만이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시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까?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텍사스와 계약을 할 때 6년 했나? 7년이구나. 7년에 1억 4천만 불을 했어요. 어마무시하지, 그치? 그럼 1년에 얼마야? 2천만 불이지. 그쵸?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니? 약 한 240억. 1년에 240억이에요. 근데 이 얘네도 소득세가 있거든. 연방세가 있어. 연방세가 약 한 38%입니다. 그러니까 240억에서 38%는 세금 내는 거야. 그리고 주세가 있어. 주세가 한 5에서 한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텍사스 주는 주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양키스는 뉴욕에 있어요. 양키스라는 야구팀이 추신수를 데려가려고 1억 6천만을 불렀어요. 1억 6천만. 근데 추신수는 텍사스로 갔습니다. 뉴욕은 주세가 있거든, 세금이. 그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텍사스로 가는 게 더 이득인데, 그러니까 세금 어마무시하게 냈죠.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될 거야. 나머지 할 거야. 한 100억 정도? 1년에 100억 자기 인컴이 되는 거죠. 그 7년 동안에 한 700억 벌었죠. 이게 소득세야.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야지. 그쵸?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수민이도 많이 내고 싶니?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돈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예요? 그 메가스터디의 현무진 강사? 수학 선생님 있잖아. 그 양반이 내는 세금이 거의 얼마? 거의 100억대라는데 세금이? 1년에 내는 게 어마무시하죠. 100억인가 200억인가 그럴 거야 세금만. 그럼 버는 돈이 얼마란 얘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부럽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벌고 싶진 않아. 나는 그냥 늙어 죽을 때 그냥 배 안 고프고 안 죽으면 돼. 어쨌든 이게 소득세야. 여러분들은 소득세 안 내죠? 돈 버니? 안 벌어. 정규 돈 안 벌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소득세는 없어요. 자, 간접세는 뭐냐면, 간접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흔히 많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야? 물건 살 때 물건값의 10%. 이게 부가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수민이는 한 달 용돈이 얼마야? 5만 원. 5만 원. 평균적으로, 그치? 네. 그럼 1년에 얼마 써? 60만 원이죠. 네. 이거 10% 6만 원. 1년에 너 6만 원 세금 내는 겁니다. 한 반에 몇 명이지? 30명 정도? 그럼 똑같이 평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 30명 내는 거 한 반에 6, 38, 180만 원 세금 내는 거 한 반에. 학생들. 간접세. 몇 반까지 있어? 7반. 7반?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데? 한 10반 있다고 치자. 나 산수 못하거든? 자, 그러면 한 학년에 1,800만 원 내는 거죠. 대략, 그렇지? 그러면 3개 학년이니까 곱하기 3, 3이 3, 3, 8이죠. 5,400만 원이야. 한 학교 학생이 대략 간접세로 5,400만 원 내요. 안 그래? 그 송도에 학교가 몇 개 있지? 많이. 고등학교만 해도 한 10개 정도? 고등학교만 10개 정도. 고등학교만 따져볼까? 고등학교만 따져보면은 5억 4천이네 세금이. 그쵸? 그럼 중학교도 뭐 그냥 그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대략 한 10억 정도 학생들 용돈에서 쓰는 간접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거. 그치? 이 중에서 반은 세금의 반 50%는 이제 국고로 가고요. 50%는 지방으로 가요. 즉 여러분들 연수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야. 그래야지 나라 운영하고 이게 기간 사업도 하고 그쵸? 뭐 뒤에 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뭐 신호등이 고장났다 그럼 이것도 고치고 하지 그치? 이런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정치에 관심 좀 가져라고. 왜 그럴까? 현대 정치는 돈이거든.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송도에 있는 학생들이 내는 돈이 간접세 10억 넘을 겁니다. 그쵸? 평균적으로 5만원 잡았지만 5만원 더 쓰기도 하잖아. 그치 정윤아? 아니야? 정윤이 5만원 미치야? 이거 그때 쓸 거 아니야 그치? 쓰는 돈만 5만원이죠. 여러분들 뭐 학원비 뭐 사먹는 거 애들 뭐 오늘 놀러 가야 돼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봐 확 올라가죠. 그래. 그래서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 내가 낸 돈을 정확히 쓰고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예산이 남아도니까 예산 막 쓴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예산 막 쓸 때 자주 하던 짓거리가 뭐냐면 보도블록 멀쩡한 애 다 뒤집어 엎어요. 물론 길이 안 좋아서 고치면 상관이 없는데 멀쩡한 애 다시 다 뜯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은요 만약에 정윤이가 일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10억을 땄어. 1년 동안 쓰는 돈이야. 근데 2억밖에 안 썼지. 그럼 8억이 남잖아. 그러면은 다음 년도 예산에 2억밖에 안 줘요. 그 해에 쓴 돈밖에 안 줘. 그러면 정윤이 부서에서는 어때? 그러면 우리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8억을 다 써버립니다. 지금 요즘에 학교들이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 학교는 팬데믹 때문에 돈 쓸 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쵸?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은 기간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학교 시설이 고장나거나 이게 건수가 많이 줄었겠지. 그리고 돈이 남죠. 예산이.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돈 안 쓰면 내년에 예산 못 받는데 엄청 쓰고 있대 지금 학교들 다. 미쳤죠.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낸 돈이거든요. 자 지금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세와 간접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 가져라는 얘기는 뭐 정권이 어쩌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는 뭐예요? 세금을 만들어내는 걸 조사라고 그러죠. 세금 부과하는 걸 조사라고 그래.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예, 여기 개념 나와 있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이 재정입니다. 재정.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요즘에 요거 때문에 부동산, 그치? 부동산 뭐 이렇게 다주택자들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세게 때렸거든. 아우성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신문 보면 막 나올 거예요. 부동산 세금 미쳤다 어쩌다 뭐. 근데 재미난 거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깎였어요. 세금을 깎았어.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거든. 근데 그걸 싫은 기자들, 싫어하는 어떤 그 집단에서는 갑자기 세금이 이만큼 막 늘었다! 라고 기사를 쓰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국어가 정보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 고려할 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조세에 대한 개념과 조세를 부과할 때 생각해야 될 점, 효율성과 공평성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치? 그럼 밑에는 뭐가 나올까? 바로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우선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자, 편익 나와 있죠? 개념 우리 확인해야 돼. 어디 갔어? 이쪽이구나. 편리함. 이거 아닌데. 이게 원래 뜻풀이고, 편익이라는 게 원래 뜻풀이고, 편익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편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예를 들어 100원을 썼다고 치자. 100원을 써서 얻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비용을 써서 비용을 쓰고 얻는 이익, 이걸 편익이라고 그래.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내가 얻은 만족감, 내가 얻은 이익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 근데 웃긴 건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워.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경제지문 보다가 그 친구들이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되냐 안 되냐가 경제지문에서 많이 갈리거든. 예. 그래서 한계 편익, 뭐 비용 편익,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아마 1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1학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뜻풀이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도나 이익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조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상품에다가 세금 10% 부가세인데 부가세를 만약 20%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럼 많이 사겠어? 아니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든다. 그렇죠? 왜냐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경제지문은 이 조건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소비자 편익은 떨어지고 생산자 수입은 떨어진다. 수입도 떨어진다. 이윤도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개념이죠?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경기가 둔화된다면서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조금 좋아졌죠. 조금 이제 좀 완화 조치했으니까, 그치? 근데 뭐 코로나 땅 터지고 우리가 작년 이맘때 거의 한 2달? 2달 반 정도 셧다운 해버렸지, 그치? 학원도 문 닫고, 가게도 다 문 닫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경제가 활성화돼?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안 되죠? 커피숍에서 커피도 못 마셨어. 경기가 확 가라앉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소비세를 올렸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잘 안 사. 소비자 편익도 떨어지고, 그치? 생산자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소비자가 안 사요.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생산자 이윤도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세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막을 정도, 그렇지? 경기가, 즉 경제 순손실이 최소화되게끔 조세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조세 효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단락에서 내용은 뭐였니? 자, 소비세를 올리면 소비자 편익이 떨어지고 생산자 이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의 순손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결정할 때는 뭘 해야 된다? 경제적 순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조세의 효율성. 자, 다음 단락입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 부과의 형평성. 부과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조세 부과입니다.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자, 조세 저항이 뭐예요? 나 세금 못 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부동산 그 다주택자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래요. 나 못 낸다고.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자, 조건이 또 있네요. 공평성 확보하기 위한 조건, 편익 원칙, 능력 원칙.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해됐니?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단 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기 만약에 이 송도에 지하철이 생겼다.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송도 주민들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송도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라. 이겁니다. 이게 뭐다? 편익 원칙이라는 얘기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돈을 더 내라. 이게 편익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 실제로는 안 그렇죠. 자,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요것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1.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이게 한계죠. 무슨 한계입니까? 바로 편익 원칙에 대해 편익 원칙의 한계지. 아까 얘기한 거야. 송도에 뭐 좋은 거 생겨요. 그래서 송도 사람들이 편익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과연 송도 사람들이 이걸 얼마큼 사용하냐 이걸 측량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두 번째, 송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거 이용하면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편익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거의 안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우리 동네 지하철 생긴다면 좋아하는 거. 우리 어차피 세금 다 똑같이 나는데 우리 동네 지하철 생기는구나 좋아하는 거죠.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그럼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도 세금 똑같이 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지하철 안 생기잖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념과 효과가 같이 나와 있죠. 그치? 능력 원칙에 대한 개념 및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니까 그거를 세금으로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 복지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참 신기해. 미국 부자들은 세금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난 세금 더 내고 싶다. 왜 세금을 안 못 올리냐 이런 식으로. 진짜. 버핏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왜 못 올릴까? 왜 돈을 난 부자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특이하다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까 막 그거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부자들인 세계적인 부자라서 그런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도 이 세금이 그 구간이 있어요. 최고 세율이라고 하거든. 세율이 딱 한정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세금 안 내. 물론 이 비율이라서 많이 벌면 벌수록 내는 구조긴 하지만 미국도 똑같거든. 아까 얘기했죠. 연방세라고 해서 한 36에서 38% 정도가 연방세가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미국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부자들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특이하다니까. 아마 돈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딴 얘기? 왜? 싫어? 너무 좋아. 주크버거 알아? 주크버거? 페이스북 만든 사람.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주크버거. 그죠? 저크버거도 하고 주크버거도 하고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첫 딸을 낳고 기부하는 거, 자기 재산 기부하는 거 서약을 했어요.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엄청나죠? 그치? 그때, 그럼 1%밖에 안 남잖아. 그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대다수예요. 한국 그 기사 나왔을 때도,
다 댓글, 요 미쳤다, 씨, 좀 뭐 먹고 살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거 계산했다? 그래? 그럼 1% 얼마야? 대략 계산하니까 5,000원이야. 예. 그래서 부자들과 부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부자들과 할 필요가 없어요. 99%를 기부를 해도 1%가 5,000원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사람들을 막 약올리잖아. 자기 테슬라 주식 팔까요 말까 이거를 네티즌한테 물어봤다니까. 아이고 주식이 좀 많네. 이거 팔까요 말까요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팔아요. 왜냐면 팔아야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주식 일반인은 주식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아도 진짜 엄청 팔았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7조 원, 8조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한다? 이 돈으로 뭐 할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가난한 도와줘요. 또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제. 이게 이 부자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저의 재산 99%를 기부하겠습니다. 난 월급 나 얼마나 남지 그러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많아야 몇백만 원?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어쨌든. 자, 능력원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조세를 통해 소득을 제공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능력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눈다. 자, 분류했네.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자,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 공평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간이 있어. 소득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되면 얼마부터 얼마는 몇 등급, 얼마부터 얼마 몇 등급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 이제 비례세 똑같이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누진세 비율이 올라갑니다. 자,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지? 뭐 수민이도 1,000만 원 벌고 정윤이도 1,000만 원 버는데 뭐 세금 똑같이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좋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좋습니다. 자, 수평적 공평 뭡니까? 재산이 같을 경우는 세금도 같게 낸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정윤이가 1,000만 원 벌고 수민이도 1,000만 원 버는데 수민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5명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어도 쓰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럼 수민이는 6등분을 해야 돼. 그죠? 정윤이는 1,000만 원 혼자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국에서 해주고 있어요. 공제제도. 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제도 몇 명에 따라서 세금을 빼줍니다. 보통 150만 원인가? 1인당 150만 원씩 세금 깎아줘요. 네. 자,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 절충 아니죠? 대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한다. 네, 이거잖아. 세금을 계속 분류를 해가면 설명해서 나머지도 보자.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 소개했다. 이건 비유죠? 비유 없었고, 통념을 반박했다. 이거 없어요. 자, 통념 반박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뒤집는 거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걸 뒤집는 사례를 제시하면 통념을 반박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근데 집에 가면 항상 엄마가 아빠를 때린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2번밖에 없는데.
자,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기억이 뭐였더라? 조세 효율성, 니은은 조세 공평성. 자, 1번. 기억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되어 있죠. 조세 효율성은 경제가 경제 순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를 하는 것을 조세 효율성을 얘기했고, 니은은 공평성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면 당연히 반발 생기는데,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내고 부담을 좀 줄이면 조세 저항이 완화됩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조세 효율성이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조세 공평성이 소득 재분배였죠. 그치? 특히 어떤 거? 어디 보자. 아니네. 미안, 쏘리. 다시요. 아까 어디서 따라? 소득 재분배? 어딨지? 적어놨는데 보이지가 않아. 거기 있어요. 저기 능력 원칙. 나 맞다. 왜 개념 효과 써놨으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종이를 보는 거하고 이게 좀 화면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 네. 능력 원칙이죠. 능력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 조세 공평성에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요거 거꾸로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도 확인. 니은은 기업과 달리 조세 부과 형평성 실현 맞고요. 기업과 니은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 좋습니다. 33번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약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다르게 묶은 것은, 여러분 아래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BC의 세금 공제 내용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자, 조세 공평성이에요. 조세 공평성은 뭐가 있었지? 능력 원칙과 편의 원칙, 그렇죠? 그리고 수직, 수평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9번 A 소득 3천만원, B 3천만원, C 4천만원. 네. 세율 A, B는 5%, C는 10%. 공제에 A는 없어요. 공제액이 없네. B는 100만원 공제를 해주고, C도 100만원 공제해주고, 납부액, 세금 납부액은 A는 150만원, 공제 항목, 공제가 없음. 자, B는 납부액이 50만원, 부양가족이 2인, 그 다음에 C는 세금 300만원 냈습니다.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2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되심? 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소득이 A를 한번 봐봐. 3천만원입니다. 세금이 5%야, 그쵸? 5, 3, 150만원 맞죠? 그치? 공제하는 것은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줄 항목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똑같은 B는 어때요? 세율도 5%야. 얘도 원래 150만원이야. 그런데 부양가족 2명이 있네? 그래서 100만원 깎아줬네? 그럼 한 명당 50만원인가? 네, 그래서 납부액은 50만원 얘기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4천이니까 원래는 얼마 내야 돼? 400만원 내야 되지, 그치? 그런데 부양가족 2명 있어요. 한 명당 50만원인 것 같아. 그래서 공제액 100만원, 실제 납부한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성근.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이 약화되고 있어. 이거 약화된 겁니까? 공평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성을, 잠깐만, 맞나?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 공평성이 약화되었다? 자, 조세 공평성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조세 공평성은 어디 보자. 다시 한번 보자. 공평성, 편의 원칙과 능력 원칙이다, 그치? 편의 원칙과 능력 원칙인데, 잠깐만, 정신을 차리겠다. 다시.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 공평성, 공평이 약화가 아니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얘는 들어갈 돈이 많은데 얘를 똑같이 150만원 내려고 하면은 얘가 더 부담되는 거잖아, 그치?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막았겠어. 그럴 때 있어요. 자, 두 번째, 수직. 기억 아니고요.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요? 그렇죠? 자, 아이들한테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부양가족한테 들어갈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낼 돈 따져본 겁니다. 현우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다. 자, 편익 원칙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편익 원칙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바로 어디 갔냐? 이거 편익 원칙 맞나? 아니죠? 편익 원칙이 아니라 얘 뭘로 가야 돼? 능력 원칙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맞지가 않다. 자, 유미 B의 세율이 5%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 누진세. 그건 맞는 소리요. 2번이 되겠군요. 이거는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냥 표만 나오고 매칭해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였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왜 뭘 헷갈리지?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더워서 그런 거야. 자, 질문. 괜찮니? 좋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 굉장히 질문 자주 나오는 경제 질문 자체가 좀 확인 좀 해주고, 기본적인 용어들은 여기 좀 뭐 이렇게 조세, 공평 또는 뭐 형평, 뭐 효율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끝.